명동, 동대문,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반중 목소리.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그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고 외치는 2030 보수 청년들의 목소리를 현장 속으로 해서 들어봤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 택배 기사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시간대로 볼 때 졸음운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쿠팡 택배 기사의 과로사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에서 자세히 다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도심에선 낯설 만큼 거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집회 현장인데요. 이들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과 치안 불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혐오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으론 외국인 유입과 범죄, 경제 불안,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겹치면서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는 보수 청년들의 집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래 우리 주장 누굽니까? 북한 대입니다. 이 목소리 똑똑하게 알려줍시다. 짝 북배 짝 북배 짝 발기는 대한민국에서 반건 자국민 지켜내는 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잠식되어가고 있고 깨어난 사람들이 이를 알리지 않으면 반중 정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민족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큰 적이 바다에 건너 있습니다. 엄청 많은 외국인들이 같이 외쳐주고 있습니다. 환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이크도 쓰지 말라 그러네요. 서울 시내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공통된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의 불안과 변화에 누군가는 외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지난 9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정부. 정부의 결정에 보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금일부터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안전을 고려치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정책 하루 만에 벌어진 중국인 금은방 강도 사건. 손님인 척 둘러보던 중국인 3명. 1,400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쳤고 출국 직전 붙잡혔습니다. 무단 이탈도 벌어집니다. 크루즈 관광 상륙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들 중 6명이 이탈했고 당국은 아직 1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범죄도 대담합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무인 점포 3곳을 털고 출국한 중국인. 화장품 매장을 돌며 2달 동안 제품을 훔치고 다닌 부부.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선 20대 중국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내 6명이 다쳤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한 국내 마약 반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은 44.5%. 7년 연속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발한 불법 체류자도 4만 3천여 명. 불법 체류와 범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말 한국이 맞습니까? 왜 이재명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까? 비자는 단순히 절차가 아닙니다. 사전, 신원조회, 재산조회, 정가조회 이것들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략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 불법 체류와 범죄의 문을 스스로 열어두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을 향해 경중시위대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야말로 혐한 정권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혐오하는 그는 국민을 불신하고 자유를 두려워하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가장 먼저 던져버렸습니다. 이재명의 정부는 중국에는 굴종하고 국민 여러분들께는 통제와 억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은 20, 30대 청년들.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 유입 논란, 안보 불안, 정치권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그 분노는 거리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식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반감이나 혐오라기보다 국가 정체성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중국을 반대한다, 중국을 혐오한다라는 젊은 층의 움직임이 아니다. 이것은 되레 중국인들로부터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권위가 침해받거나, 권익이 침해받거나, 인권이 침해받거나, 생활이 침해받거나, 그리고 이 치안이 침해받거나 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에 지금 불법 무비자 입국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이 자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우리나라와 문화가 맞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지금 한 공간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불편함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고성이 오간다든지, 음식점 실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양극화와 경제 침체, 안보 리스크,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문화적 차이, 정부의 발언은 감정을 더 크게 자극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말할 것 없이 내수 활성화 그리고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명동을 비롯한 여러 상권들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그리고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적인 집회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일본에서 혐한 시위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혐오하는 시위를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그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목소리를 지금 이재명 정권 자체가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강도가 높아지니 이제 대래 목소리가 커지게 만든 것이다. 이게 누군가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정권 등이 느끼기엔 반중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실제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의 안전을 지키고 싶고 내 생활을 지키고 싶고 대한민국의 치안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최소한 무비자 입국이라는 이런 정책들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대래 지금 이재명 정권은 중국을 비판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을 하겠어. 니네들 집회에서 중국 비판하면은 안 돼. 집회허가 안 나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억압하는 겁니다. 그럼 억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더 튀어나오게 되겠죠. 실제 젊은 층이 스스로 자유와 주권을 지키는 주체라고 인식하는 움직임은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정체성과 자유 수호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자기방어적 집단심리, 자유와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인식이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치는 다릅니다. 특정 국가나 인종을 모욕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로는 명예훼손, 벌금으로는 절도죄나 특수협박죄, 상해죄와 맞먹는 수위입니다. 국민을 보호하자는 말이 왜 혐오입니까? 진짜 혐오로 하는 건 정부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위험에 내모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 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는 소리가 큰 쪽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쪽에 있다. 법은 모두에 평등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의 울타리다.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두고 최고조에 이른 중일 갈등. 중국은 50만 건에 이르는 일본행 항공권을 무더기 취소하며 한일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내 반응은 희소식이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일본이 부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심지어 일본을 못 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올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의 대중무역 의존도 19.5%. 중국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배척을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역 의존도가 40%가 넘습니다. 경제 전체. 그리고 여기에서 대미 무역과 대중 무역은 상당수를 차지해요. 당장 한동안은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것인데 어떻게 중국을 완전 배제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맞서야 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서해에 중국이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맞서야죠.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과 관계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토를 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죠. 이런 정책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잘못된 정책은 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을 근접 국가로서 경제적인 교육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끌어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분명히. 결국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인가? 외국인 유입, 시안 불안, 경제구조 변화, 그리고 미중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려는 목소리와 혐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험에 눈을 감아도 안 되는 현실. 경제와 안보, 인권과 주권,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얽힌 복합의 시대. 그만큼 더 신중한 정책 판단과 더 높은 기준의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리의 분노와 불안,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서로를 밀어내는 방향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수렴될 수 있을지 한국 사회는 지금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쿠팡 새벽 배송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심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 조나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최근 쿠팡 새벽 배송 기사가 과로사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업무상 질병 판정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1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50대 A씨가 자택에서 쉬던 중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일 뒤 숨졌는데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다면서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과로사로 판정했습니다. 네, 당시 고인의 업무 환경은 어땠습니까?
네, 50대 후반의 A씨는 밤 9시에 출근해서 오전 7시에 퇴근하는 심야 근무를 주 6일씩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전 12주 동안 근무 시간은 주 61시간 45분이었는데요. 법으로 제한된 52시간 상한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A씨의 사망은 쿠팡 배송기사였던 고 정슬기 씨 사망 후 불과 2달 만에 발생했음에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정슬기 씨와 A씨 사망 원인을 모두 야간 근무로 적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A씨 사례처럼 뒤늦게 알려진 게 아니라 이달 중에도 쿠팡 새벽 배송 기사가 또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네, 제주에서 쿠팡 퀵플렉서로 일하던 30대 택배기사 B씨가 이달 10일 새벽 2시에 1톤 트럭을 몰고 배달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요. 시간상 졸음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B씨는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무려 83.4시간을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과로사로 숨진 고 정슬기 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인 73시간보다 10시간 이상 긴 건데요. 전국 택배 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B씨는 하루 평균 300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했는데 이 또한 정슬기 씨의 하루 평균 물량인 230여 개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야말로 자신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B씨의 근태평가는 좋았다고 하죠. 네, B씨의 휴대전화에 깔린 쿠팡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출근 평점 점수가 5점 만점에 4.94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B씨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쿠팡 퀵플렉서는 쿠팡의 자회사가 개인과 계약을 맺는 형식인데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도 계약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업무를 이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욱이 B씨가 사고를 당한 날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딱 하루 쉬다가 복귀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B씨의 사고와 관련해서 잡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근무 스케줄이나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B씨가 속한 영업점의 대표가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 대표는 장례 지원 등 유가족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도 B씨의 사망 원인이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도된 B씨의 근로시간이 과장됐다는 주장인데요. 또한 사고의 원인에 대해 음주운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B씨의 사고가 알려지자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평소 B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동료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산재 신청을 도울 생각이라면서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국 택배 노조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 또한 B씨가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고 정슬기 씨 사고 후 과로사 대책이 나오지 않았던가요?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쿠팡 배송기사 고 정슬기 씨가 과로로 숨진 이후 쿠팡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서 과로사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벽 배송 격주 주 5일제 도입, 연관 주 2회 이상 휴무제도 시행, 배송구역 회수 폐지 등인데요. 격주 주 5일제 근무는 한 주는 주 6일을 일했다면 그 다음 주는 주 5일만 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백업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주 4일 배송도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B씨는 지난 2주 연속으로 주 6일 새벽 배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쿠팡 로지스틱스가 기존 1, 2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쿠팡의 산업재해 비율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쿠팡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인정된 건수는 7,640건입니다. 특히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 비율은 이미 건설 현장 산재 승인을 넘어섰는데요. 택배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쿠팡 노동자는 25명으로 이 중 과로사로 인정되거나 추정되는 인원은 17명입니다. 2022년 기준 쿠팡 본사의 산업재해율도 5.92%로 국내 전체 산재율 0.65%보다 9배 이상 높은 실정인데요. 택배노조는 산재에 가장 취약한 택배기사들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면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이 소비자 편의 문제에 가로막혀서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야당 노동을 규제하는 장치가 없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쿠팡 새벽 배송 논란이 노노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가 새벽 배송 최소화를 제안한 뒤 쿠팡의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위탁업체 소속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속한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는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택배기사의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심야 시간대 배송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새벽 배송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통 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 사용이 편리하다는 답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수입이 더 좋다가 29%, 개인 시간 활용 가능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실행한 조사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쿠팡 배송기사 6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야간 배송의 어려움으로 피로, 교통사고 위험, 화장실 이용 불편, 배송 중 안전 위험, 졸음운전 등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야간 배송 중에는 용변을 해결하기 어려워 저녁을 거르거나 물도 마시지 않는다는 비율이 32.9%에 달했는데요. 응답자의 65.3%는 수입이 일정 정도 보장된다면 심야 근무를 회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배송기사의 90% 이상이 새벽 배송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사 결과의 왜곡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 이유로 수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네, 방금 설명한 조사에 따르면 쿠팡 배송기사들은 하루 평균 388건의 물품을 배송하는데요. 아파트 기준 평균 수수료는 주간이 655원, 야간이 850원입니다. 이를 하루 일당으로 단순 환산하면 야간 배송을 했을 때 약 75,660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약 151만 3,200원을 더 버는 건데요. 일각에선 주간 배송을 선택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을 하는데 택배노조에 따르면 대리점에서 계약 조건에 야간 배송을 넣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 배송을 거부할 시 불이익이 우려돼 거부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8%나 됐는데요. 이 역시 새벽 배송을 선호해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결국 처우 개선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노노 갈등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벽 배송이 금지되면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일상에 불편이 미치고 택배기사들 역시 수입 감소 등이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서 쿠팡 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과 실상을 외면한 채 새벽 배송 금지를 제안한 것은 문제라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새벽 배송 금지를 요구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택배노조는 최근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심야 배송 및 주 7일 배송 개선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새벽 배송은 유지하되 초심야 시간인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멈추고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물량을 소화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즉 배송기사의 본래 업무가 아닌 물품 분류 업무와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떠맡지 않는다면 초심야 시간 노동 없이도 새벽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택배노조는 현행 주간 야간 배송 구조를 새벽 5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주간 1팀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는 주간 2팀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최근 새벽 배송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쿠팡 측은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택배노조는 새벽 배송 문제를 두고 노동자와 노동자들이 싸우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 당사자인 쿠팡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논란은 2021년 타결된 1, 2차 사회적 대화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서 시작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노노 갈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서로의 안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택배 노동자들의 이 과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미 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안을 냈고 그러면 쿠팡은 노동자비 낸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단 하나도 구체적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쿠팡은 지금 현재 이제 자기네들 시스템으로 봤을 때 분류 작업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죠. 3차 작업의 일환이다. 쿠팡은 롤케이지 안에 2사람, 3사람 물건이 혼적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롤케이지에 담겨있는 물건을 다 또 갈려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게 분류 작업이 아니고 뭐냐. 더군다나 쿠팡이 이야기하는 것은
1, 2차 사회적 합의에 자기들이 동참하진 않았지만 1, 2차 사회적 합의의 내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에서 사망 사건을 들여다보더라도 어디서 1, 2차 사회적 합의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이건 뭐 언론도 그렇고 시민 소비자도 그렇고 국회도 정부도 다 기망하는 행위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배송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소비자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지금의 상황까지 소비자들이 원했던 일이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도 미국과 한국의 투자 보따리를 푸는 등 분주한 모습인데요.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한미 협상의 총평과 향후 산업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관세와 무역 부분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관세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관세는 그동안 15%의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죠. 세부적인 요소들이 결국 양국의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얘기는 된 상황에서 25%의 상호관세를 계속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나중에 대통령이 소회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뭐 국익을 위해서 뭐 쉽게 약속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얘기가 거의 모든 걸 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기자의 질문에 뭐 약간 퉁명스러운 듯이 이렇게 답했죠. 지금 이게 유리한 게 뭐 한 나라도 있었느냐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미국이 찍어 누르는 그런 협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잘 방어한 것만으로도 뭐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큰 틀에서 상호관세가 일단 15%로 낮아졌죠. 다만 이것은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또 변동될 수 있는데요.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받는 관세를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15% 정도의 관세는 유지가 된다를 상수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 산업별로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반도체하고 바이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산업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관세 15%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변동성, 한때 뭐 100% 얘기도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였는데, 반도체도 일단 대만이라고 하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추가 관세는 크게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언급이 됨으로써 우리는 뭐 총평으로 봤을 때 관세 부분은 잘 방어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간략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산업별 전망에 대해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산업이기도 한 자동차와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애국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애국 대우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실제로 미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혹은 미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딱 3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제조하는 게 별로 없기는 하고, 실제로 제조하는 국가는 대만과 한국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뭐 물론 중국도 있지만 뭐 중국 물량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대만과 한국의 대우만 동등하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공급하는 주요 칩들은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과 오스틴 공장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뭐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5%의 관세를 계속 받아옴으로써 실제로 3분기 실적에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5%로 낮춘 것을 11월부터 소급받는다고 하는 것도 일단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자동차 업종에서 더 특징적인 것은 관세를 이렇게 내림으로써 현대차 입장에서는 분기별로 거의 뭐 몇 조 단위의 이익을 세이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에 뭐 화답하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나타난 관세 피해분을 1차 벤더들, 그러니까 부품사들에게 그대로 자기들이 흡수해주기로 한 결정도 보임으로써 자동차 업종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을 통해서 반도체는 최악은 막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최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역 부분도 망 사용료 부분에 대해 관심이 좀 많거든요. 국내 기업들과 법적 분쟁도 있었던 문제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특징은 그동안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국내 플랫폼은 규제를 받는 데 비해서 글로벌 플랫폼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국내 정부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일 때 이것을 좀 규제하고 싶어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번 그 합의에서는 결국 이 내용이 빠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유럽처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온플법 같은 경우에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글이나 아마존은 알리바바 같은 쪽은 규제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만 규제를 받으면 역차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개방된 부분은 없으나 여전히 좀 변동성이 남아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쌀이라든지 가장 민감한 부분 정도는 방어해낸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철강이 50% 관세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혀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별로 얻은 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한미 관세 협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재계 총수들이 여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과 SK의 투자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7대 그룹 모였는데 5년간 800조라고 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정부 초반에 대규모의 투자 금액과 대규모의 고용을 발표하지만 지켜진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지켜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나, 어쨌든 투자의 방향, 그동안 국내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반도체 쪽에서 신규 투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꽤나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준비된 그림 두 가지를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디램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뭐 물론 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디램은 정말 고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가는 그 수요층 입장에서는 가격의 상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물론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뭐 1년치를 앞당겨 사는 뭐 입도선매 양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계속 올라가는 걸 바라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술의 강도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신규 공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국내외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생산 물량을 늘릴 것으로, 특히 디램 쪽은 국내 P4, P5 라인을 동시에 가동시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청주 15X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반도체 쪽은 추가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주목해 볼 건 용인팹이에요.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는 청주하고 이천,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평택 뭐 이런 쪽에 자기 투자를 해왔는데 전 정부 때부터 용인에 대규모 팹, 산학연이 연계가 되는 그런 팹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와 관련된 투자가 지금까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결국은 신규 투자를 한다면 이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금 SK하이닉스는 대놓고 신규 라인 건설과 더불어서 이 신규 라인은 향후 기술을 위한 약간 R&D 연구소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추가적인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LG도 각각 100조 원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에 갖는 우리가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미국, 인도 등 외국에서 자동차를 점점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자동차의 수요라는 게 뭐 증가하긴 하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국내 생산부는 계속 줄어들면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로봇 시장, 그 로보틱스와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혀줌으로써 그러면 일부 자동차의 생산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줄어드는 생산의 부분을 대규모 로봇 생산의 부분으로 커버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울산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관세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현지 생산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지 생산분을 늘렸기 때문에 그럼 남아도는 공장 라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 로봇 기업을 통해서 추가 투자를 통해서 로보틱스 기업, AI 기업, 그 다음에 확보한 GPU 5만 장으로 AI 기업 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게 되면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동안 레거시 자동차로서 높은 밸류를 받지 못했던 현대차에게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붐업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긍정적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100조 원 투자를 했는데 LG그룹은 방향성이 조금 모호해요. 뭐 삼성이나 현대차 뭐 이런 쪽보다는 조금 모호하기는 한데 뭐 소재 부품 쪽에 주로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구광모 회장이 올해 초에 밝힌 전반적인 방향성도 B2B를 늘리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HVAC 같은 이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장에 들어가는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LG전자가 또 하려고 하는 LG전자개발연구원이 하려고 하는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이런 장비 개발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뭐 관련된 종목군들의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 자동차는 2025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로봇은 2050년 기준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너무 편차가 좀 커지는 것이긴 하지만 양 시장을 비교해 보면 금액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2050년에 되면 자동차도 많이 올라오겠지만 로봇은 서비스 로봇과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대거 올라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지는 로봇 시장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꺾일 수 있는 이런 제조업 이미지에 하나의 그 또 날개를 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 여러 이제 로봇주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그룹들이 로봇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를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협상에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거 기본이 50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때를 써서 미국에서 하나라도 더 뺏어 오느냐의 싸움이었거든요. 또 이번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스카 얘기도 했지만 마스카는 미국 가서 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스카도 이번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형태로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얻어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바이오 쪽의 최애국 대회를 여전히 지킨 것도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2천억 뜯기는 건 여전히 뭐 화나는 일이긴 하지만 금액을 제한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율이거든요. 근데 이 원화 약세가 왜 나타나고 있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원화 약세가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서학개미들 막을 수 없잖아요. 내가 미국 주식 사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꽤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기업들이 달러로 돈을 벌어서 원화로 안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달러 자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원화 이 교체 수요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원화 교체 수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7대 그룹 수장을 불러서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어떤 효과를 구하지 않느냐? 결국은 각 기업들에게 들고 있는 달러 유동성을 원화로 바꿔라라는 압력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감히 추정해 보건데 거의 뭐 안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추정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매년 200억 불 정도를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개별 사업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200억 불이 빠져나가면 원화는 계속 약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반대쪽 요소, 반대쪽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마 이 금액을 지금 돈을 많이 번 현대차와 삼성그룹에게 SK하이닉스에게 맞춰라 라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국에 약속한 돈 예를 들어서 한 150억 불이 연간 빠져나가면 그 정도 금액에 맞춰서 현대차, 삼성전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이 갖고 있는 달러 유동성을 원화로 바꿔서 국내 투자하는 수요를 밸런스를 맞춰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게 1대1로 당연히 맞춰주진 않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최소한 원화가 일방적인 약세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원화 수급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까지 본다면 저는 이번에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는 줄 수 있는 협상이고 그 후속 조치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서학개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재계에서 투자 보따리를 풀면서 방금 얘기한 그런 국내 투자 위축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심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뭐 기업들이 얘기한 만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450조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팹에 대한 투자 속도를 어쨌든 시동을 걸 가능성. 그동안은 용인팹 얘기만 했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러면서 투자를 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 때 이미 나와서 약속한 것이지만 약속만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뭐 제가 보기에 이번 정부는 아직 초기이기도 하고 초반부터 엄청나게 쪼아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쪽에서 하는 척이라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장비 깔고 거기에다가 뭔가 생산하는 척이라도 한다면은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는 많이 올라와서 최근 4천선에서 뭐 지금 금도 조금 흔들리고 비트코인도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가 뭐 우리가 방송 나간 이후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증시는 4천선도 솔직히 쌉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혀 오른 게 없잖아요. 다른 증시 다 전부 사상 최고 갔을 때 우리는 전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도 저는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대형주를 중심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신규 투자가 나타났을 때 해당 소부장 쪽은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과열된 측면은 있으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에 줄을 대고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석대성 기자가 보도한 반중 시위는 외국인 유입, 치안 불안, 경제 구조 변화 등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터져나온 우리 사회의 분노와 불안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안보, 인권과 주권이 동시에 얽힌 복합의 시대. 서로의 다른 의견을 수렴해 보다 더 나은 한국 사회로 나아가는 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